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기술본부 클라우드그룹 코어팀의 김동우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팀에서 CKA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세미나들을 열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정리한 것을 오늘 좀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쿠버네티스 인트로덕션에 관한 부분이고요. 쿠버네티스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해 드릴 것은 컨테이너가 생겨나게 된 배경,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요, 이것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또 구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등장 이전에 어떤 방법들이 운영에 사용됐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자체적인 서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서버를 구매해서 조립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그것을 이제 되돌리기 어렵고,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충돌했을 때 그 서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서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앤서블 등의 설정 관리 도구가 개발되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에 대한 환경을 선언적으로 좀 설정하게 되면서 환경 설정을 도와줬었지만, 여전히 이 툴을 자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버추어 머신 VM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설치하고 그 서버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스냅샷으로 남기고 이미지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VM은 하드웨어 가상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성능이 많이 느렸었고요.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VM을 판매하는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이 다음에는 클라우드나 파스 같은 솔루션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지 재현하는 문제, 또 이 클라우드 이미지를 관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스테이틀리스한 프로그램만 제공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스 자체에 대해서 파스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되는 등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이전 방법들에서요, 아키텍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통적인 개발 방법에는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있었습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는 이 모든 모듈들을 하나로 뭉쳐서 개발하는 방법이었고요. 모든 모듈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고 개발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작은 부분을 고쳤다 해도 전체 모듈에 대해서 재배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새로운 개발자가 들어왔을 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다 이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뭉쳐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나오게 된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 모듈들을 여러 개로 쪼개서 배포가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요. 이 각 모듈들에 대한 소통은 이제 잘 정의된 API에 의해서 통신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뭐 HTTP가 될 수도 있고요, AMQP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렇게 설명만 하면 괜찮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도록 설정을 해줘야 했고요. 또 각 서비스의 의존 관계도 고려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영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더 힘들었는데요. 모널리틱 아키텍처의 경우 라이브러리를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디펜던시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팀 단위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다 보니까 각 라이브러리에 대한 버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를 실제로 배포하게 되면은 이것을 관리하기 엄청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배경 속에서 컨테이너가 등장하게 됐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VM과 비슷하다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VM과 다른 것은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부분이 없고요. 또 하드웨어 가상화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는 2013년 닷클라우드에서 도커 등장 이후 이제 주요 기술로 급부상했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격리된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그룹이나 네임스페이스, 이건 다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들을 사용해서 버추얼 머신보다 가볍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각 프로세스별로 리소스를 할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지 단위로 프로세스 실행 환경을 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돌다가 에러가 있어서 이것이 다 다운되게 되면은 다시 이미지를 활용해서 쉽게 올릴 수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많이 이용된 도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도커만 있으면은 어디서나 컨테이너 실행이 가능했고요.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도커런 하나로 서비스 배포 방식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쉽게 생성됐고 저장됐고 또 로드가 가능했었고요. 또 이런 뭐 쉬운 이용, 가상 머신 대비 가벼운 엔진, 또 오픈 소스 이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커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커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도커가 당시 얼마나 사랑받게 되었는지, 또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요. 도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배포하는지 어디에 배치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서드파티에 의존시켰고요.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쿠버네티스입니다. 또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이제 여러 대의 서버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관리해주는 작업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각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치할지 스케줄링하는 것, 그리고 여러 노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클러스터링, 그리고 각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등이 포함됩니다. 쿠버네티스는 2014년 구글에 의해서 오픈소스화 되었고요.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재단의 그 테크시드로 기부되어서 지금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많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쿠버네티스가 표준이 되었고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그래프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다 쿠버네티스입니다. 이 쿠버네티스의 기본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제 상태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이슨이나 이제 야물 형식의 파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적용시키면은 해당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드가 죽어서 파드가 다운되게 되면은 파드란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인데요. 파드가 다운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를 알아차리고 다시 파드를 띄워주는 셀프 힐링 기능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된 빈 패킹 같은 경우는 주어진 리소스에 맞게 알맞은 노드에다 컨테이너를 올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클러스터 여러 노드 중 맞는 노드를 찾아 컨테이너를 배치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클러스터링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DNS를 활용해서 서로 쉽게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요.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사용량이 많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파드게스를 늘려주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롤아웃, 롤백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이 이미지가 배포되었던 히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는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AWS에서 사용하는 EBS라든가 애저 디스크, GC 등등 해서 많은 디스크들, 다른 오픈소스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양한 배포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제 항상 이거를 모든 노드에 띄워두고 싶다 하면 데몬셋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고요. 단순히 레플리카스, 그러니까 특정한 개수의 레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싶다 그럼 레플리카 셋을 쓰게 됩니다. 사실 레플리카 셋은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 않고요. 이거를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뒤에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배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스테이트풀 셋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것을 한 번만 배포하고 종료시킬 때,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실행시킬 때는 그런 잡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이 배포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인그레스가 있습니다. 이 DNS를 설정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서브 도메인을 이렇게 다 관리를 해줍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IP를 따로 할당받아서 그것을 포트를 뚫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그레스라는 리소스를 쿠버네티스에서 만들게 되면은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이를 다 관리하여서 서브 도메인에 알맞게 라우팅 해주는 기능 또한 갖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네임스페이스랑 레이블이 있겠는데요. 이 각 파드나 다른 리소스들에 이렇게 네임 태그처럼 레이블을 붙여갖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파드나 이런 리소스들을 관리할 때 레이블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특정 레이블이 붙은 노드에는 이 파드를 띄우지 마라. 이런 설정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구역들을 로지컬하게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 네임스페이스랑 스테이징 네임스페이스를 나누게 되면은 이 둘은 서로를 직접 이어주지 않는 이상은 통신할 수 없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워커노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클러스터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러로서 마스터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배포돼서 실제로 구동하게 되는 워커노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마스터 워커 구성을 취하게 돼 있고, 쿠버네티스는 또 모든 리소스를 오브젝트 형태로 관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 사용자가 그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선언을 하면은 쿠버네티스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감시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변경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액션을 취해서 다시 사용자가 선언한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야물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야물 파일에 위배되는 동작을 취해졌을 때 이것들을 감시해서 다시 원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의 기본 오브젝트에는 파드, 서비스, 볼륨, 네임스페이스를 들 수 있고요. 기본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파드를 들 수 있습니다. 파드는 쿠버네티스의 기본 요소고요. 이 안에 컨테이너가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배포 단위고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드 안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과 그것에 대한 로그를 관리하는 로그 로테이터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파드는 오버레이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머지 환경과 연결이 되고요. 실제로 한 쿠버네티스 안에서 다른 파드를 깨리는 NAT 게이트웨이가 없이 랜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내부 컨테이너 파드 안에서는 컨테이너끼리 IP와 포트를 공유하게 되고요. 이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로컬 호스트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는 그 서버 위에 여러 개의 VM이 떠 있는 형태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파드는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한 파일이 있다고 해도 이 파드가 다운되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 안에서 변경되었던 작업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볼륨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파드가 기동될 때 컨테이너에 이 볼륨들을 마운트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볼륨에 쓰여지는 파일들은 그 볼륨 스토리지에 따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일반 스토리지 외에도 AWS에서 제공하는 S3, EBS, 그리고 이제 GitHub 또한 볼륨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이것이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컨테이너 간의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그 로테이터 같은 경우도 empty 디렉토리라는 볼륨을 사용해서 이 파일들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파드가 종료되게 되면은 엔티 디렉토리 안에 있던 파일은 날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기본 요소로서 네임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또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네임스페이스는 클러스터의 논리적인 분리 단위입니다. 이 사용자별로 네임스페이스별 접근 권한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 리소스 할당량,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설정들을 다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 요소로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요. 파드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하고 있고요. 오브젝트들이 서로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포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유한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 안에서는 DNS로 서로를 찾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한 서비스는 여러 개의 파드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동작하는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IP 테이블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파드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할 때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을 지원해서 임의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드 밸런싱 기능 또한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생성하면은 클러스터 IP로 생성이 되게 되지만 이것을 이제 노드 포트, 실제 호스트가 사용하는 포트를 통해서 이것들을 서비스할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실제 호스트의 IP 포트를 이용하면은 해당 서비스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로드 밸런서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파드를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는 계속해서 이제 루프를 돌면서 시스템의 상태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파드가 자신이 선언한 상태와 달라졌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레플리카 셋에 대한 YAML 파일을 작성해 놨는데요. 저기서 지금 빨간 네모 칸 안에 보시면은 레플리카스 3라고 선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플라이해서 적용했을 때 쿠버네티스는 자동적으로 3개의 엔진X 파드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레플리카 셋을 지웠을 때 그때서야 이제 3개의 파드가 다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드만 임의적으로 지웠을 때는 레플리카 셋이 이것을 감지해서 다시 하나의 파드를 올리게 되고요. 그런데 아까 레플리카 셋은 실제로 잘 쓰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가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아까 파일과 달라진 점은 이 카인드가 레플리카 셋에서 디플로이먼트로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디플로이먼트에선 내부적으로 레플리카 셋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롤아웃 롤백 기능을 탑재해서 레플리카 셋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어서 이 롤백 하기가 쉽습니다. 또 롤링 기능으로 무중단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아래 그림은 실제로 아까와 비슷하게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탑재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롤아웃 롤백을 사용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 것인데요. 이 디플로이먼트 엔진X 야무를 어플라이 하면서 레코드 옵션으로 히스토리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이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엔진X 1.11로 교체를 했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레코드 옵션으로 히스토리를 남겼습니다. 이 롤아웃 히스토리로 이 실제로 변경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미지를 다시 최신으로 교체했을 때 이 히스토리를 재확인하면은 이전 버전,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기록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지 버전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이 기록들을 사용해서 롤아웃 언두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전 버전으로 디플로이먼트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는 이유, 두 번째는 롤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고 파드를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전 버전의 파드를 하나 삭제하고 다시 하나를 만들고, 하나를 삭제하고 하나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옵션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리크레이트를 사용하면은 이전 버전의 모든 파드를 삭제하고 다시 최신 버전의 파드를 올리는 것 또한 가능하고요. 카나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카나리 배포 방식 같은 경우는 전체 파드의 일정 퍼센트를 장애가 없을 때 조금씩 교체하는 그런 방식들 또한 가능합니다. 블랙앤레드 같은 경우는 다음 버전의 파드를 다 띄운 다음에요, 그것으로 서비스를 다 전환시킨 다음에서야 파드를 또 지워주는 그런 방식. 실제로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배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쿠버네티스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마스터와 워커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스터 노드의 다른 이름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워커 노드의 동작을 또 감지하고 이것에 대한 배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는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 그리고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 쿠베 API 서버, 쿠베 스케줄러, etcd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워크노드 같은 경우는 쿠블렛, 쿠베 프록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 쿠베 API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 쿠베 API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이 인스턴스 간 트래픽을 또 조절하게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파드,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다른 오브젝트를 위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API 서버는 REST 오퍼레이션을 제공하여서 다른 컴포넌트들이 상호작용하는 클러스터의 공용 상태에 대한 프론트엔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여기 접속해서 UI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모든 모듈은 이제 쿠베 API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모듈들 간에는 API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D 같은 경우는 일관성, 고가형성, 키값, 설정값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 상태에 대해서 또한 여기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을 백업하고
다시 리스토어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베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노드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 생성된 파드를 감지하고 실행할 노드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쿠베 스케줄러가 다운이 되게 되면은 새로 파드를 생성해도 다른 노드에 배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스케줄링 결정 과정에는 그 리소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리소스가 초기 자원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고려되고요. 또 이러한 특정 노드에 뜨고 싶다 이런 어피니티에 대한 설정 또한 고려됩니다. 여기에 반대적으로 어떤 레이블을 가진 노드에는 뜨지 않겠다 이런 안티 어피니티 또한 설정 가능하고요. 그 노드에서는 이제 특정 레이블을 가진 파드 아니면 배포하지 않겠다 이런 테인트 또한 여기서 설정하게 됩니다. 또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쿠베 컨트롤러 매니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아까 말씀드렸던 디플로이먼트 이런 것들을 구동하는 마스터상의 컴포넌트고요. 이제 각 컨트롤러는 개별 프로세스지만 이 복잡성을 낮추기 위해서 단일 바이너리로 컴파일되고 단일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된다라고 이제 공식 도큐먼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드 컨트롤러,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엔드포인트 컨트롤러,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 컨트롤러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베어메탈에서 온프레미스 상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클라우드 공급자의 API에 연결하게 되고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워크노드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노드는 마스터의 명령을 받고 실제 워크로드를 생성해서 서비스를 하는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파드들이 배포되는 장소고요. 여기에는 이제 동일하게 쿠블렛, 이건 마스터에서도 돌아가는 건데요. 쿠블렛이 있고 쿠베 프록시가 있고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은 모든 노드상에서 동작하게 되고요. 쿠블렛은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입니다. 파드에서 컨테이너가 확실하게 동작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파드들이 실제 원해지는 스펙 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듈이 이제 쿠베 프록시인데요. 이제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네트워크 프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DNS를 이용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서비스를 찾을 때 쿠베 프록시가 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구현부라고 되어 있고요. 노드의 네트워크 규칙을 관리하고 바깥에서 파드 간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노드상에서 컨테이너 런타임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도커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컨테이너이드나 크라이오 같은 다른 제품들도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